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윤여삼 채권 파트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파트장님 이 시간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아침엔 처음인 것 같네요. 아침 일찍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가끔 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에도. 네. 오늘 또 마침 맞게 모신 게 4월 들어서 채권 금리가 채권 시장이 또다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이라든지 거시적인 쪽에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린 때가 있고 기업 쪽에 기업 네. 개별 이슈나 줄기, 이 성장성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쪽이 있는데 4월 들어서는 이 무게추가 조금 옮겨가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작년 연말부터 금리가 좀 많이 떨어져주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유동성에 대한 기대들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네. 원래도 이제 실적 보여주면서 엔비디아라든지 AI 관련된 뭐 반도체 주식들 좋았지만 전반적인 성장주 쪽에 대한 기대들 쪽으로 확산이 되었고 그 3월 달까지는 사실 제가 가끔 이제 저녁 방송에 출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두 손에 떡을 쥐고 있었다. 양호한 펀더멘탈인 좋은 경기 여건에 그래도 연초에 좀 기대가 좀 과했죠. 사실은 뭐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150에서 175까지 낮춰준다. 그 유동성 기대까지 해서 뭐 최근에 금 가격이라든지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유동성에 좀 수혜를 보는 원자재들, 코모디티까지도 같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네. 그래서 1분기는 사실 자산 시장들 퍼포먼스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심지어 채권이 작년 말에 너무 강해서 그랬지 이자 수익까지 합치면 채권도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갖고 왔던 기대가 사실 너무 좋은 경기 여건이 조금은 식으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한 3차례 정도였네. 3차례 정도 해서 전반적인 유동성 기대 가져가면서 조금 연착륙 얘기를 꺼내야 그래야지 좀 지금 올라와 있는 주식시장 뭐 사상 최고가 뭐 코인 가격도 최고가 찍었다 최근에 좀 조정받았지만 그런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자산 가격들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전일에도 지금 보시면 미국 10년 금리가 저희가 방송 때 늘 강조드렸던 4.3 그걸 넘어서서 넘었죠. 어제 장중에 또 4.4%까지 갔다가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 1% 가까이 나스닥 중심으로 끌어내리고 나서야 미국 10년 금리가 다시 4.35 한 전일 대비 4.3대 초반에서 뭐 한 4bp 정도 오르고 끝났는데요. 네. 이 금리대가 애매한 금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썼던 표현이 머디로드라는 단어를 그냥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그러게 그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범피로드, 울퉁불퉁 뭐 이런 거 많이 네. 표현을 들었는데 네. 이제 파트장님께서 머디로드, 흙탕길이에요? 그러니까 네. 파월 의장이 이번에 3월 FMC 네. 때도 뭐 발언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물가 관련된 판단을 할 때 마지막 라스트 마일이라는 표현과 함께 거기에 울퉁불퉁하다. 범피로드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네. 좀 많이 써왔던 금융 용어에 가까운데 거기에 굳이 또 머디라는 뭐 흙탕길, 뭐 진흙탕길인데 요즘에 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인플레이션에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스티키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끈적끈적. 예, 네. 참 끈적끈적하다. 그냥 단순히 울퉁불퉁한 길만 해도 덜컹덜컹 힘든 투자 여건인데 거기에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전일 유가가 WTI 8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또한 제가 미국 10년 금리가 만약에 저희가 보고 있는 올해 3번 인하 기대에 내년 한 1분기까지 가치권 내 100bp 내년에 3%대 연방금리를 간다는 경로하면 미국 10년 금리는 기술적으로도 펀더멘탈리 한 4.3 이상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훼손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팩터 중에 끈적끈적한 물가에 뭐 이게 공급적인 요인 지정학적 리스크 전일에도 보니까 뭐 또 중동 쪽 네네. 노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유가가 85달러 이상 넘어가면 1, 2월 CPI가 그 스티키했잖아요. 그 스티키한 물가가 이 울퉁불퉁한 펀더멘탈 경로와 더불어져서 그걸 다 합쳐서 머디로드, 흙탕길이라는 표현으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범피하고 스티키한 거를 다 동시에 담고 있는 게 진흙탕길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투자 여건이 채권 시장 입장에서도 금리가 오르는 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4.3이 미국 10년 금리의 중요한 포인트였던 건 그 정도가 하반기에 가져갈 수 있는 유동성 기대 측면에서 위험 자산들도 그 이상 갈 때부터는 스트레스일 거거든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작년 주식시장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9월에서 10월이었습니다. 네네. 그 9월, 10월 때 또 아까 얘기했던 개별 업종 쪽 모멘텀이냐 아니면 매크로 모멘텀이냐 맞아요. 그때 미국 10년 금리가 거의 9월 FMC 직전에 뭐 그래도 내년에 좀 한 100bp 정도 인하해주고 네. 그런 점도표를 가져갔다가 파월 의장의 하이어 포런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 높은 금리 상황이 오래간 그래서
23년에도 추가로 한 번 더 올릴 수 있고 우리 24년 가봐야 2번밖에 못 낮춰줘요 했을 때 미국 10년 금리가 얼마 갔었죠 그때? 거의 5% 맞습니다. 육박했었죠. 그러면서 네. 7월부터 조정해봤던 증시가 9월, 10월 달에 조정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때 인덱스가 10%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네. 그 정도는 조정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그러고 나서 금리에 대한 텐션 그리고 파월 의장의 톤다운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국 10년 금리가 작년 말 3.8%까지 무려 또 10월 달에 10월 말에 5% 근처였거든요. 그러다 2달 동안 120bp 빼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금리 낮아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까 얘기드렸던 그 금융시장의 피해라고 하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끌고 오는데 그러니까 금리 얘기는 좀 잠잠했어요. 그러니까요. 금리 얘기 잠잠했는데 지금부터 또 텐션의 구간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채권금리 움직이면서 이제 다른 기업 이슈 쪽으로 좀 모아지고 시선이 쏠리고 전반적인 자산 상승도 이루어졌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다시금 5%대 그 10년물이 육박하던 그 좀 불안불안한 거기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이쯤 되니까 궁금해지거든요. 예, 제가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역발상적으로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네. 어제도 지금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지고 물론 지금 이제 최고가 수준에 올라올 때는 좋은 경기였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는 두 손의 떡이 유효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 다 지키기는 어려워진 국면에 와 있어요.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펀더멘탈 여건이라도 조금 둔화가 돼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찐으로 미국 경제가 계속 좋을 수 있든지. 근데 지금 작년에 2% 중반 넘게 성장하고 올해도 2%대의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는 다 녹인 증시 입장에서 지금 더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쪽에서 금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차익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에서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네. 하나가 있는데요. 제 자료 월간 보고서의 10페이지의 오른쪽 그림 요거 간단하게 봐주시면 네. 되게 좀 이 그림에서 함의하는 바는 보통 앵커님 기업들이 언제 망합니까? 경기가 좋을 때 망합니까? 나쁠 때 망합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나쁠 때 망하죠. 망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 미국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양호한 수준을 네. 뛰어넘어 너무 좋아요. 좋죠. 네. 그럼 미국 기업들이 지금 망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근데 근데 사실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없을까라는 건 항상 한켠에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정확하게 앵커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뭐 97년도부터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네. 보시다시피 경제 성장률과 기업들의 이제 전년 대비 파산 건수 물론 이게 절대 수치로만 치면 과거 침체기만큼 심각한 건 아닌데 지금 이 속도가 빠른 건 팬데믹 2년 동안 저금리 환경에서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네. 망해야 될 기업들이 안 망하고 연명해 왔는데 그 기업들이 사실 작년까지도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하에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딜레이 되다가 지금 이 고금리 스트레스가 피로도로 누적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좋습니다. 경기는 좋은데 미국에서도 이 레버리지론이라고 하는 변동금리로 차입을 한 기업들이라든지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모기지라든지 하이드 채권으로 차입한 그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저리에 조달해 놓은 뭐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주택 융자를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있어요. 그게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 비율이 상당히 높은 미국의 그 부채 환경이 그런 데서 안전성을 보여주는데 레버리지론이라는 건 변동금리예요. 네. 그런 걸로 차입한 기업들은 지금 9%대 중반의 이자 비용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미국 경제는 중심 라인을 보면 올해도 2% 중반에 너무 양호한 성장을 얘기하고 뭐 그런 단에서는 심지어 뭐 최근에도 일부 뭐 에리온과 같은 그룹 시장 참가자들이 올해 연준이 굳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저는 가운데만 보면 봐서는 안 된다. 요즘 워낙 양극화 하는데 이런 데서 금리 스트레스를 받은 저신용 기업들부터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건수가 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의 요 11페이지 왼쪽 그림도 보시면 미국의 지금 작년에 우리 SVB 기억나시죠? 네. 작년 3월달에 실리콘밸리뱅크가 사실은 뭐 대단한 위험 투자를 한 게 아니었어요. 국채나 모기지 같이 안전한 채권을 투자해 왔는데 그게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오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 부담이 유동성 위기로 연결되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줬는데 그거는 연준이 그 채권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좀 생각보다 쉽게 또 풀어내긴 했죠. 근데 이번 2월 달부터 뭐 뉴욕 커뮤니티 뱅커스와 같은 맞아요. 지역 상업은행들이 또 상업용 부동산, 네. CRE라고 약어로 많이 하죠, CRE. 그 커머셜
그 모기지 같은 쪽에서의 리스크들이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자산의 한 30% 이상의 익스포저를 갖고 있거든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자기 자본의 뭐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뭐 뉴욕 커뮤니티 뱅크프는 5배까지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좋은 메인 경기 여건에 그런 것들이 좀 눌려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앞서 파산하는 기업들 얘기도 드렸지만 요 13페이지 왼쪽 그림 여기 레버리지용 금리가 나오잖아요. 네. 하이힐드 금리는 고정금리라서 상대적으로 요즘에 고금리 수치 쪽에서의 오히려 이쪽에는 올해 생각보다 지금 리스크 온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하이힐드라고 하면 그야말로 고금리를 주는 대신 위험성이 높은 채권인데 국채 대비 스프레드를 사상 최대치 한 300bp까지 줄여가면서 이쪽 채권 시장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네. 말아야 될 게 지금 9% 중반대 머물고 있는 이 레버리지론 금리 때문에 이 레버리지 이게 그 주가 바뀌었네요. 네. 이 위에 옅은 파란색 선이 레버리지론 금리입니다. 아. 이 레버리지론 금리 때문에 이미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네. 또 하이힐드 채권조차도 지금은 한 4% 중반에 조달하는 기업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지는 않지만 여기 보십시오. 올해 사실 금융위기 이후로 하이힐드 채권이 연으로 한 1,000억 달러대 만기 도래가 되어 왔는데 올해 한 2,000억 달러대로 늡니다. 요거까지는 최근에도 미국의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국채 쪽에서 확실하게 이게 자본 차익 이상의 기대를 가져가기 힘들다 생각하니까 약간 지금도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고금리 이자 수치하고 올해 경기 침체 안 온다고 하잖아. 그래서 좀 위험성 있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걸 많이 사줘서 최근에 발행도 잘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거는 올해 상반기까지 얘기를 보고 있고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녹여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그렇게 올해 한 3차례에서 내년에 한 4차례에서 125에서 150에서 한 200bp 사이 정도 이자 부담을 낮춰줄 거니까 그렇게 되면 하이힐드 채권 같은 거 조달하는 사람들도 지금 7%대 이상의 금리들이 이자 부담이 한 6%, 5%대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어? 그런 데서 이제 좀 이런 저신용 기업들의 위기가 좀 덜어지겠지. 그 기대를 지금 녹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결론입니다. 저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사실 올해 하반기쯤 가면 금리를 낮춰야 될 환경으로 바뀔 거다. 아니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해 성장률 2% 중반대, 2%대 굉장히 양호한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낮춰야 되나요? 내년부터 해서 이 저신용 기업들까지. 그러니까 아까 상업용 부동산 얘기도 드렸잖아요. 걔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신용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차입해 놓은 거에 대한 올해 하반기부터 롤오버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들어올 거다. 주거용 모기지만 해도 아까 저리에 조달해서 이자 부담이 없다라는 분들이 평균 뭐 22년 초 아니면 21년 때 빌렸던 게 3에서 4%대 이자를 네. 빌렸는데 지금 미국 모기지 주거용이 7%대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은 지금 미국 10년 금리 4.4% 정도 트라이 하면서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랑 자산 가격에 스트레스를 주는 구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름쯤 6월, 7월에는 액션이 시작될 거고 그 액션을 시작하는 이유가 파월이나 다른 정책 당국자들이 중심 가운데만 봤으면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바깥에 있는 껍데기에 있는 이런 이미 파산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내년까지 이제 저신용 기업들의 이 부채를 롤오버하는 부담들을 생각하면 그걸 감안해서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300bp대까지 줄어들 네. 있다고 하면 저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기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리고 미국 10년 금리는 4.3부터는 어느 정도 키라인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저께 미국 장중에 4.4%까지 치고 올라왔던 금리가 다시 한 5bp 되돌아왔다는 거죠. 네. 왜 되돌아오죠? 증시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위험 자산이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시속 게임들이 진행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머디로드, 이 울퉁불퉁하고 끈적끈적한 길을 통과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금리 완화 쪽에서 채권 시장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위험 자산들은 그때부터 이제 나빠지는 펀더멘탈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면서 침체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또 옥석 가리기들이 상당히 진행될 거다. 그래서 올해 저는 상반기에 돈 벌어야 된다. 네. 두 손에 떡을 쥐고 있을 때가 먹을 게 많으니까 네. 돈 벌어야 되고 하반기에는 펀더멘탈보다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투자 여건이 조금 더 지금도 힘든데요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하반기가 좀 더 어려운 길이 그때는 머디로드는 아닐 겁니다.
다만 내리막길이 조금 오히려 어디가 위험한 운전을 해야 되는 네. 길로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 금리를 보고 있는 시장의 시각이랄까 이게 다 녹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니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금리를 왜 내려? 네. 하는 쪽과 네. 아니야 그건 보이는 것만 그렇고 좋은 데만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지금 곳곳에 있고 이게 터지기 전에 잘 내려줘야 돼라는 시각이 지금 있어서 사실 파월 의장도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릴 위험성과 너무 늦게 내릴 위험성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균형해서 볼 때 그럼 적절한 시점이 여전히 6월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 하우스비는 참 제가 이거 뭐 또 인포맥스에 나와서 몇 번 강조해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저희는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7월 달 금리 인하뷰를 7월. 그리고 7월에 시작해서 올해 4차례 FOMC 하반기 4차례 있잖아요. 연으로 8차례. 그 4차례를 다 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혼탁한 통화 정책에 대한 시기에서 그 뷰를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쯤에 파월 의장 발언을 듣고 시장 기대가 당겨질 때도 저희가 추정으로는 지금 이제 와서야 뭐 물가에 대한 노이즈라든지 좋은 미국 경제에 대한 프라이싱이 조금 더 위쪽으로 많이 되면서 텐션이 있긴 하지만 저는 상반기까지 물가가 안정 범위 내에 떨어지는 거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더 저희 예상보다도 질적거려서 저조차도 좀 찜찜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는 6월이냐 7월이냐 그 한 박자 타임은 또 상반기에 그래도 스타트를 끊어야지. 그래서 6, 9, 12가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로 올해 3번인데 네. 저희는 7월 정도에 인하를 해서 올해 뭐 한 4차례까지에 대한 뷰를 하우스뷰로 아직 유지하고 5월까지 주어지는 정보와에 올해 인하폭에 대한 강도를 좀 줄일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큰 기조나 틀이 바뀌지는 않았고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이 금리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변수로서 우리 뭐 골드락스 그런 표현 많이 네네. 쓰잖아요.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 금리하고 외환 이 두 개잖아요. 사실은 그 한쪽에서도 미국 통화 정책 방향에 영향을 많이 줄 거고 저희는 금리가 하반기에 최소한 6, 7월에 스타트를 시작해서 딜레이돼서 7월에 시작하면 그러면 3차례 4차례까지도 인하를 해야 될 금리를 인하해야만 이 저신용 시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시장의 반응 이게 안 되면은 생각보다 하반기에 조정폭이라든지 충격의 강도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 뭐 이런 논리들이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보고 있다. 저희는 금리가 올해 4차례 정도 낮춰지는 건 리즈너블하다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7월 시작으로 네. 보고 계신 건 동일하고요.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죠. 4월 접어들면서 사실 4월 이전부터 4월 위기설, 네. PF 위기 이런 얘기는 워낙 많았기 때문에 7월 인하로 보자면 우리도 그 어딘가에는 그 뒤에 어딘가쯤에는 인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좀 쉬운 일일까? 그리고 어제 발표된 물가도 우리도 상당히 좀 높게 네. 3% 이상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 쪽 액션에 또 우리의 네. 뭐 통화 정책이 그렇게 뭐 영향을. 이게 4대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네, 독립적이지 글로벌적으로. 못한 네. 눈치 보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자체적으로 사정만 놓고 보면 미국은 작년 올해 합쳐서 평균 성장이 뭐 2년 2%대 이상인데 우리는 작년에 1% 중반도 그로스가 안 나왔다는 거죠. 올해도 지금 수출 주도화의 개선이 된다고 하지만 2% 초반대고요. 그조차도 내수 경제는 최근에 상당히 부동산 업황 중심으로 해서 지금 쌓여 있는 이제 그 분양 물량들만 보면 그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추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완공후 미분양 해소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제 작년 연말에 건설사들 이벤트가 터졌고 이번 4월 달 들어와서는 최근에 뭐 저축은행들의 실적 같은 거 보면 PF 익스포저 때문에 작년에 뭐 연으로 5천억 대 저축은행들의 적자가 나오면서 2010년대 이후 가장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금융 쪽에서도 2분기, 3분기 지나갈 때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될 거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를 아주 많이 높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변동금리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고 그렇죠. 이 내부적인 내수 경제에 대한 취약성, 경기가 미국만큼 좋지 않았잖아요. 물론 물가는 우리도 걸립니다. 물가가 걸리는데 지금 최근에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가장 핵심 요인이 뭐 신선식품, 뭐 농산물들 중심으로 해서 네네. 사과다, 배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서도 그쪽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돈을 쏟아부어서 뭐 안정화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런 쪽 좀 잡아주고 일부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 쪽에서의 또 커버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면 물론 유가라든지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저희는 3분기 후 하반기에는 안정범위인 2% 중반 이하로 물가가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구조조정에 대한 스트레스 지금 최근에 정책당국에서 우리나라 일부 신규 대출이긴 하지만 담보대출들 금리들이 3%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3%대 금리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로 하는 조건이라고 놓고 보면 기준금리 3.5에서 3%대 대출 금리는 정당화될 수 있는 금리는 아니죠. 이런 쪽에서 내년까지 아까 얘기 드렸던 우리나라 내수 경제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물가가 저희는 3분기쯤에는 안정범위 들어갈 거고 미국도 한 6, 7월쯤에는 네. 충분히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한국은 올해 시장에서 한 50bp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쪽 부동산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그래도 스트레스 DSR 같은 가계부채 같은 게 늘지 않게 정부의 대책 들어와서 이번 3월 달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실히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금리 완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내심한 내년 초까지 75bp 정도 2.75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 완화를 시켜줘야 한국 경제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수준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중립금리라는 적정금리가 2% 후반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낮춰주면 한국 경제 내수 경제의 마중물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여건은 바깥의 변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이게 약간 딜레이되고 그 폭이 완화가 되면 거기서 또 잡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7월부터 해서 한 뭐 내년 초까지 우리는 한 2.75까지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또 모셔서 출연 부탁드리겠고요. 그때 또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 최근의 움직임부터 앞으로 뭘 봐야 되는지까지 정리 잘 해주셨어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윤여삼 채권파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